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된 이후로 유튜브에 들어오는 재미에 빠져버린 나이든 여자입니다. 일면식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 틀어놓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 취미가 이어진 건가 봐요. 이렇듯 듣는 걸 좋아하는 전데 오늘은 반대로 말을 하는 입장이 돼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40대 나이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인생을 배운 정도가 되었다 해서 불혹이라고 하죠. 저는 그 불혹의 때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발 그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음 하는 인간을 하나 옆에 끼고 살았었는데 그 인간이 끝끝내 충동적인 성향을 못 버리고 불혹의 나이에 걸맞은 행실을 보이지 못한 덕택에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도 서봤고 도망도 쳐봤다가 용기를 내서 식당을 차렸던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어떤 도전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럼 제 인생 거기서 영원히 멈춰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경기도 끝자락 어느 지역, 작은 동네에 새로 삶의 터전을 잡은 저는 몇 달 후에 옆 동네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밥하고 내놓는 반찬뿐이었죠. 요리라곤 기껏 밥상을 차리는 것이나 해오며 살았던 저였기에 다른 신통한 재주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몇 번 들어온 걸 미천삼아 백반집을 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했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런 작은 가게라도 사람은 안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소원이 없겠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수정이한테 보란듯이 성공하는 엄마가 돼주고 싶어.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상권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초반에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 수 있는 손님층은 대략 정해져 있었으니 그 손님들이 또 와주기를, 그리고 자기 지인을 데리고 와주기를, 소문을 내주기를, 그런 것만 기도해야 하는 실정이었죠.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대해 제 발로 뛰어보며 실정을 느껴볼 기엔 거의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늘 식당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저씨 손님께서 혼자 나중에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저에게 의문스럽다는 듯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기는 술을 안 파네요? 사장님, 왜 술을 안 팔고 계세요? 이제 보니 음료수도 안 파시네. 어쩜 밥만 파실 수가 있나? 술이요? 음료수요?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 동네에서 밥 사들어 와주실 만한 분들이 음료수를 아예 안 찾으시더라고요. 가게 열 때만 잠깐 팔았고 그 이후로는 없애버렸어요. 술은 가게 문을 저녁 8시에 닫다 보니까 술을 팔기엔 너무 일찍 닫는 가게라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님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먹고 안 먹고 자시고 메뉴판에 소주가 적혀 있어야 저걸 내가 지금 시켜볼까 말까 결정하는 게 손님들 생각이에요. 누군들 언제 어느 때고 술이 먹고 싶어서 밥집 들어가나? 그냥 훅 하고 속에서 막 땡기면 시키는 거지. 메뉴도 술하고 어울리는 것들 좀 두어 가지 내놔봐요. 가게 문도 꼭 그렇게 8시에 샷다를 내려야 되나? 술 손님 있으면 그 손님 갈 때까진 적어도 열어줘야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런 연구도 못 해봤어요. 당장 조언 주신 대로 그렇게 해볼게요. 지적을 당하면 기분 나빠하실 법한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장님 결국 성공하시겠네. 자세가 돼 있으셔. 앞으로 잘해보세요. 그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었기에 저는 감사한 입장이었죠.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만 해도 저에겐 엄청 부담이었고 새로 술을 들여놓고 메뉴도 몇 가지 더 내놓는 건 부담이 더해지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멈춰 있을 순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운영한다고 해서 술 손님을 무서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 딸을 생각하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렇게 저는 술을 팔기 시작했죠. 2주 정도가 지나자 밥을 시키고 나서 술을 한 병씩 추가하는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밥집에서 고즈넉하게 밥 한 끼, 술 한 병 비우는 재미에 맛들기 시작했다고 말씀 주시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당장의 큰 매출 상승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도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고단한 줄도 모르고 식당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주셨던 그 손님께서 또 혼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가 살짝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는데 주문하기 미안해하시는 눈치셔서 제가 그럴 것 없다고 먼저 문부터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문을 아주 늦게 닫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 손님과 연관이 되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초석이었던 것이죠. 그 손님까지 보내고 정리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밤 10시 반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건 밤 10시에 하던 드라마가 한창 하고 있을 시간이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였죠. 시청률이 높았던 그 드라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때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까지 다 마치고 앞치마를 털러나갔습니다. 그러다 저기 멀리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체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자연스레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라, 저 할머니 설마 지금 폐지를 줍고 계신 건가?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은데 한쪽 옆구리에 폐지를 몇 장 끼고 계신 걸 보면 이 주위에 사시는 분인가 보네. 그냥 그런 생각이나 잠시 하고 말 것이었건만 가게 안에 앞치마를 가지런히 두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마침 이쪽 앞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 앞을 지나가시던 참에 제가 딱 나온 거였죠. 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다고 느끼신 모양인지 놀라 휘청거리셨고 그 바람에 양 옆구리에 끼고 계셨던 폐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거 제가 주울 테니까 가만 계세요. 에이구, 놀래라. 어째 안에서 사람이 나왔을까? 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앞을 지나다가 심장 떨어질 뻔했네. 늙으니까 이런 것에도 잘 깜짝깜짝 놀라요. 나 때문에 그쪽도 놀랐겠구만. 주워줘서 고맙소. 친절하시네. 여기서 일하시오? 네, 어르신. 여기서 일해요. 제 식당이거든요. 그래요? 하기사, 여기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식당 간판 달고서 있는 것 같더만 그쪽이 여기 주인이었소? 가게가 참 아담하니 단출하고 깔끔스럽네. 장사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3달 지나고 벌써 4달 채워가네요. 시간 참 빨라요. 저는 겨우 3달이나 됐을까 했었다가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식당 하는 거고 장사도 처음이고 뭐든 서툴러서 하도 정신없다 보니까 주변 동네도 못 돌아봤어요. 어르신은 이쪽 사세요? 나는 이쪽에 삽니다. 저기 모퉁이 꺾여 들어가는 길 보이죠? 저기로 가서 2번만 더 꺾으면 내 집이에요. 집은 그래서 이쪽인데 이렇게 폐지 모으는 건 이미 이쪽에 선점하고 있는 양반들이 있어서 난 멀리 딴 데 가서 주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것도 안 끌고 나왔잖아. 그 양반들이 혹시나 이 밤에도 나왔다가 나를 볼까 봐서. 그거라면 혹시 폐지 모으실 때 끄는 리어카요? 원래는 리어카도 가지고 계세요? 주로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지내시나 봐요, 어르신. 그럼 내가 리어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다니는지 몰라. 그것만 있으면 한 무더기 폐지 끌고 다녀도 어디든 갈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요새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잘 안 끌어지대. 하여간에 여기 식당을 누가 차렸나 했더니 내가 오늘 얼굴 봐서 속이 시원하구만. 이제 여길 봐도 궁금증도 없겠어. 많이 파시오. 돈 많이 버시고. 네, 어르신도요. 밤 많이 늦었습니다. 더 돌아다니지 마시고 얼른 댁으로 돌아가세요. 깜깜해서 위험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안겨드린 폐지를 양팔로 감으시곤 터덜터덜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더 폐지를 찾아볼 요량이신 듯 했죠. 별로 주우실 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신경이 쓰이면서 괜히 짠한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저도 모르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정신 좀 봐라. 이럴 때가 아니지. 나야말로 얼른 집에 가서 청소나 한 번 더 하고 장볼거리나 미리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 내일 주말 됐다고 집에 올 딸내미 마음껏 반겨주지. 그리고 저는 할 일이 생각나 불이 나게 집으로 갔었죠. 집까지는 늘 걸어서 갔습니다. 버스를 타면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정류장이 별로 그다지 가깝지 않단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이죠. 버스비마저도 아끼고 싶었던 겁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
그 늦은 밤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전 피곤한 줄도 무서운 줄도 몰랐던 듯 싶습니다. 다음 날이면 딸이 올 테였으니까요. 제 딸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어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들이 훨씬 더 많고 일반적이죠. 제 딸이 어쩌다가 그런 학교에 다니게 됐는가를 따지면 너무나 긴 이야기였죠. 평탄한 가정 환경을 제 딸에게 안겨주지 못해서 저는 늘 미안한 엄마였네요. 암튼 제 딸이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건 제 친정오빠가 그나마 도와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그런 곳에 딸을 보낼 생각도 전혀 못했을 테지요. 제 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반드시 잘 살아 보여서 제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친정 오빠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었네요. 이튿날 아주 이른 아침 새벽같이 걸려온 전화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수정아, 우리 딸 웬일로 엄마한테 전화를 다 했어. 지금 기숙사 전화로 하는 거야? 아, 옆방 친구 휴대폰 빌려서 하는 거라고? 고마운 친구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 아파? 엄마,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 어제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속도 답답하긴 했는데 생리할 때도 멀어서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 수업도 다 참고 잘 들었어. 그래서 집에 갈 짐도 다 싸놨는데 오늘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천근만근이고 목도 좀 아프네. 친구들이 나보고 몸살 감기래. 어깨랑 등 같은 곳들도 아프거든. 세상에, 우리 딸 얼마나 힘들까. 네가 아파도 웬만하면 아프다고 하는 애가 아닌데 너 지금 큰일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뿐이지 너 사실은 엄청 아플 거 엄마가 다 알아. 수정아, 그러니까 얼른 집에 와. 엄마가 죽도 써주고 사다 놓은 고기도 해줄게. 과일 사는 거 깜빡했는데 그것만 사면 되겠다. 과일 먹고 비타민 채워야지. 그래야 금방 나. 아무래도 내일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냥 이번 주말엔 기숙사에서 가만히 쉬면서 회복할래.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혹시 엄마한테 감기 옮기면 어떡해. 엄마 장사해야 되는데 감기 몸살 걸리면 진짜 큰일 나. 괜찮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제 딸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머뭇거려버린 제가 나쁜 엄마입니다. 딸이 먼저 인사를 남기고 끊어버린 전화. 괜히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돼서 한참을 한숨만 내쉬었네요. 저에게는 이제 딸 하나뿐이었고 딸만 보고 가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프단 이야기 하나에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똑똑하고 야물딱진 제 딸을 생각하면 미안했어요. 딸이 올 줄로만 알았던 그 주말을 허전하게 보내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문득 준비해 놓은 고기를 냉장고에서 보자 착잡해졌죠. 얼려놨다가 이후에 주말에 딸이 오면 고기를 해줄까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고기를 가지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요리에 슬쩍 활용을 해버릴 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써버리면 아직 최고로 신선할 때였으니까 괜찮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가져와 버렸던 고기는 그날 내내 저에게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장사를 어느 정도 쳐내고 났을 때 그제서야 저는 맞다, 그 고기, 이런 생각이 들어 덤벙대는 제 자신에게 혀를 내둘렀죠.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허술해지고 깜빡깜빡을 잘하는지 심란해서 가게 문 밖으로 나가 한숨이나 크게 한번 쉬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린 채 방치된 우유 대리점이 저의 식당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각도였는데 그 앞에 제가 늦은 밤중에 봤었던 인물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우유 대리점 앞에 낮은 떡을 의자 삼아 앉아 계셨고 그 옆엔 폐지 딱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 시간에도 댁의 근처를 폐지주우러 둘러 나오신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할머니는 쭈그려 앉아 고개까지 숙이고 계셨기에 제 쪽을 전혀 못 보셨어요. 인사를 나눌 것도 없었죠. 그리고 거의 1시간 정도나 지났을 때였나? 제가 어떤 손님을 배웅하면서 인사하고 가게 문 앞까지 나왔는데 문득 그쪽을 다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변동도 없이 말입니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봤죠. 어르신,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한참 이러고 계시길래 혹시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요. 이런 데서 주무시면 허리만 아파요. 얼른 들어가셔요.
음, 그쪽은 이제 보니 저기 식당 주인이구만. 내가 신경 쓰여서 장사에 방해된 거라면 미안하오.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여기서 오래 이러고 있었네. 방해라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돼서 여쭌 것 뿐이에요. 저 그런데요, 어르신 식사 좀 하셨어요? 왜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백가죽이 등딱지하고 만나버린 것만 같으네. 아유, 이렇게 배가 고프다 못해 골아본 적이 있었나 싶고. 예?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잡수신 건 아니죠? 조심스레 여쭤보았더니 그 할머니가 잠시 후 힘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가 이미 한창 저녁 먹을 시간대가 지나고 있었는데 작정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사람들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는 못 버틸 것 같았죠. 그런데 나이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가 한 끼도 못 드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켜드렸고 가게로 모시고 갔습니다. 마침 계산 후 배웅해드린 손님 이후로 가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죠. 자극적인 거 드시면 이럴 때 속에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간이 안 센 걸로 해드릴게요. 계란 잘 드세요? 계란찜 하나 얼른 해드릴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아이고, 됐어요. 나 때문에 새로 음식까지 하게 두면 그게 무슨 민폐예요? 그냥 둬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주면 좋겠구만. 손사래까지 치셨고 표정에는 난처함이 보이기에 저는 이럴 때 너무 강경하게 권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알겠다고 일부러 답을 드린 후에 몰래 계란을 풀어 얼른 계란찜을 안쳤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와 마주 앉았죠. 어쩌다 굶으셨냐고 그런 걸 여쭤봤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얘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틀 전부터 머리가 갑자기 아프셨다고 합니다. 댁에서 음식을 해먹기가 힘드셔서 그냥 있는 식량이나 축내셨다네요. 머리가 오죽 무겁고 어지러웠어야 말이지. 그냥 하도 피곤하고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몸도 그렇게 따라가나 보다 했죠. 아픈 증세인 줄 알았으면 약을 얼른 찾아다 먹었을 건데 그저 머리가 무겁고 몸도 무겁다고만 여겨서 일찍 약을 찾아 먹을 생각도 못했네 그래. 그래서 지금은요? 약을 좀 드셨어요? 감기 몸살이실 수 있어요. 저희 딸도 주말에 연락 안 받아서 보니까 감기 몸살 증세가 시작돼서 엄청 아프고 기력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파? 에이고, 장사할 때도 딸이 신경 쓰여서 혼나셨겠네. 나는 약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나마 약 먹어야겠다 뒤늦게 생각들긴 했는데 집에다 사다 둔 약이 대관절 뭐가 뭔지 알아야 먹지. 깍대기에 죄다 뭐라고 써있는지 난 도통 눈까지 시려서 볼 수도 없고 뭐 때문에 그 약들을 샀는지도 다 까먹어서 에라이 그냥 안 먹고 말지. 지금은 어쨌든 머리도 덜 무겁고 쑤시는 것 같던 몸도 덜해. 집에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오늘 내내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냥 기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음식은 됐다고 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이내 반찬거리를 몇 가지 얼른 내오자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손에 수저를 주셨습니다. 따뜻한 밥 그리고 막 만든 계란찜을 가운데 놔드렸죠.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며 사양하셨던 할머니셨건만 허겁지겁 드시더군요. 저러다 체하실 것 같아 제가 천천히 드시라며 조심스레 몇 번 말씀드렸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내가 너무 추한 꼴로 먹은 것 같아 민망스럽고 미안하고 하여간 민폐 끼쳤어요. 나 이렇게 맛있는 밥 먹어보는 거 얼마만인지 몰라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 내가 이거 밥값을 꼭 주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차려드린 것뿐이에요. 잘 드시는 것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르신. 평소에는 장을 봐뒀다가 식사 차려 드시는 거예요? 되게 그렇지요. 나 혼자 사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지.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것인지, 혹시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진 않으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지만 일단은 여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연신 말씀하시며 입가에 미소를 그리신 모습 보니까 저도 따라서 미소가 지어졌고 일단은 그걸로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오후에 가게로 절 찾아오셨습니다. 한적한 낮 시간대여서 저는 안에서 재료나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자그마한 유리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 하나를 손에 쥐고 오셔서는 저 먹으라고 주시더군요. 이거는 내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멀리까지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그쪽 사는 사람한테 목 좀 축이고 다니시라 이런 소리 들으면서 받았던 건데 여태 아낀다고 안 먹고 있었다가 내가 어젯밤에 잠자리 들려고 할 때 생각나더라고. 내가 이거 있던 줄을 알았으면 감기 몸살인지 뭔지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을 적에 이거나 찾아다가 먹었을 텐데. 하여간에 이거 먹어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어르신 드시지. 이걸 왜 저를 주세요? 저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주스도 워낙 잘 안 먹는 입맛이어서요. 저 주시면 아까우니까 어르신 드세요. 이왕 들어오신 김에 여기 앉아서 잠깐 쉬시면서 드셔도 좋고요. 그래?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어 치우고 나 여기서 잠깐 마시고 갈 테니까 그거 야채들 다듬는 동안 심심하면 그쪽 얘기나 주절주절 하면 좋겠구만. 주스 마시는데 허전하면 좀 그렇잖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말씀을 잘하신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늘어놓으시죠. 그 할머니도 그런 분이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니까.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금세 아무 얘기나 잘 늘어놓으시는 거요. 그런데 남의 얘기를 청하시는 것도 잘하실 줄은 몰랐죠. 저는 진짜로 뭔 얘기라도 꺼내야 하나 싶어 눈치가 보였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로 딱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주스를 엄청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조용한 가게에 제가 재료 다듬는 소리만 들리고 그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저는 왠지 입을 열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실없는 날씨 얘기나 늘어놓을까 했었는데 저는 문득 그 할머니의 작은 앉은 체구를 보며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있었던 일을 늘어놨죠. 사고로 돌아가신 친정엄마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어느새 다 다듬어서 뒷정리도 다 하고 양념장도 미리 다 만들면서 주절주절 이어갔네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저 혼자 그렇게 떠들어 버렸어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가슴 한켠이 싸하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꺼내버린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는데 그 할머니 쪽을 살펴보니 손등으로 당신의 눈가를 슬쩍 훔치고 계신 거예요. 아휴, 듣다 보니 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막 떠올라서 주책맞기실이 눈물이 찔끔 나네. 모친께서는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다른 자식들보다 우리 그쪽 사장님 생각 많이 하고 계실 테지. 그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전 어느새 앞치마 자락을 얼굴로 끌어다가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손을 뻗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그 순간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련하게 울어버렸네요. 잠시 후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얼른 정신 차리고 찬물로 얼굴을 훔친 후 웃음을 지었지만요. 손님이 들어오자 그 할머니는 나가실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고 얼른 가스불을 켜놓은 후에 할머니를 쫓아갔죠. 금세 몇 걸음 가신 후였던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따가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오셔서 저녁 드세요. 댁에서 여기가 멀지 않으니까 오셔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접해드리는 거니까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셔요. 에이, 못하러 그래요? 나는 내가 집에서 차려 먹으면 돼요. 말만으로도 고마워이. 그 마음으로도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식당이잖아요. 어차피 있는 밥이고 어차피 있는 반찬이에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와주세요. 혹시 제가 하는 음식들이 별로라서 거절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얼마나 맛있고 입에서 정겨운 줄 모르는데 그걸 두고 어찌 별로라고 할까?
네, 어르신. 그런 거면 드시러 오세요. 밤에도 종종 폐지 주우러 도시죠? 저녁을 꼭 일찍 안 드셔도 되는 거면 식당이 한가한 늦은 저녁 때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드시면 좋겠어요. 그 바람에 저도 같이 그때 좀 먹으면 되거든요. 머뭇거리시던 그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딱 한 번 고개를 움직이신 거라 와주실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늦은 시각에 식당으로 오셨어요. 폐지 줍느라 늦게 오셨냐고 여쭸더니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민폐인 것 같아 고심을 하다가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민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후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반찬을 안 가리고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지난번엔 미처 몰랐는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왜냐면 숟가락 젓가락이 식기에 닿는 소리가 거의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쥐지 않으시고 꼭 번갈아서 사용하셨죠. 음식을 씹어 드시는 것도 조용히 드셨고요.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란 게 있었나 보다. 왜 남루한 행색으로 폐지 주우며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에겐 식사의 절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걸까? 지금 내심 놀란 내 자신을 보면 그런 선입견이란 게 있던 게 분명해.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네요. 땡볕에서 돌아다니시는 탓인지 조금은 그을린 피부, 오래 입어서 해진 옷, 다른 게 보이는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멋진 세상과 그에 걸맞은 교육관을 선보이기엔 아주 빵접짜리인 엄마라고요. 제 편협한 시야에 대해 털어놨는데 그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사장님도 어린 나이로 보인다오. 뭐든 새로 도전하고 어떤 거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지. 그런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다 꿰고 사람 보기만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아직 한창 때예요. 이제부터 세상 보고 배워가도 되니까 자책할 건 아무것도 없지요. 저는 제가 한창 때라고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지역으로 오고 이렇게 식당 차리는 게 제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여겼거든요. 마지막 도전? 아이고야, 우리 사장님이 날 이렇게 웃기는구만. 그러더니 할머니는 깔깔 웃으셨어요. 그게 기분이 나쁘긴커녕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줄도 아시는 분이구나 싶어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폐지를 모으며 사시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입니다. 전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다니시면 대체 얼마나 버실까 이런 걸 여쭤볼까 하다가 어차피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걸 여쭤봤어요.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건 그것으로 생활이 되시냐고요. 그러자 아직 굶어 죽진 않았다 이렇게 답을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에 저는 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 코도 석자였고 여전히 잘 쳐줘봐야 그럭저럭 수준으로 되는 식당의 운영에 대해 열심히 고심이나 해봐야 했죠. 그러나 저는 그 할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날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민폐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하셨어요. 어떻게 날마다 얻어먹을 수 있겠냐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여지를 남기지 않으신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길 원하시는 눈치가 절대 아니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못하고 사셨던 친정엄마가 더욱 떠오르는 대목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식당 밖을 내다보며 그 할머니를 눈으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식사를 하시던 손님 한 분이 저한테 누구 찾느냐 물어보셨죠. 그 손님은 바로 저에게 메뉴 조언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주 늦게 식사를 하시러 오신 바람에 그날 할머니와 처음 만나기도 했었죠. 그 대목이 떠올라 저는 그 손님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략적인 인상착의와 폐지를 주우시러 옆 동네까지 가시는 분이란 걸 설명하자 그 손님이 그 할머니 하며 떠올려내셨죠. 이 동네로 오신 지 올해로 3년인가 아니면 4년인가 그 정도 되는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전까지 어디서 뭐하며 살다가 오신 분인진 아무도 모르죠. 본인 얘기 절대 안 하고 사신다나. 그래서 이 부근에 사시는 할머님들도 그 할머니하고는 아무도 안 친한 걸로 알아요.
묵묵하게 폐지 주우러 멀리까지 나가시는데 혹한 추위에 한 번은 발이 얼어붙어가지고 옆 동네까지 가셨다가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길바닥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을걸요? 그 동네 사람이 마침 지나가다 봤는데 아니 글쎄 발가락이 이미 얼어 있었다네요. 발가락이 얼어요? 제가 보니까 걷는 게 편해 보이시진 않던데 설마 그때 후유증일까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 건지. 그러다 건강이 축나서 폐지 주워 버시는 몇 푼에 비하자면 엄청 손해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손해긴 하지만 당장에 먹고 살 길 막막하고 의지하고 기댈 자식 하나 없고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날이 추우나 더우나 폐지 주우러 나가는 거죠. 이 동네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 폐지 주우러 나오시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멀리까지 가서 폐지 주우시는 거겠지만요. 그것도 다 경쟁이에요. 그 손님이 덧붙이시길 그 할머니의 지난 인생에 대해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예상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시는 모습을 보면 뻔하단 것이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저를 의식하신 건지 멀리 폐지를 주우러 옆 동네를 다니실 뿐 식당 앞에 길을 다니며 이쪽 폐지를 찾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말에 딸이 집으로 왔길래 이런 얘기를 제가 공유를 해봤어요. 밥을 먹던 와중에 듣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더니 딸은 자기 방으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고 있다고 식당이나 잘 운영하라고 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전 미안해졌죠. 엄마가 또 못난 모습만 보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딸이 저에게 의외의 말을 해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그 할머니 도와드려도 좋다고 생각해. 그냥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너무 주제넘게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닐까? 엄마 코가 석잔데. 그치만 그 할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이야. 그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는 칠할머니가 사실상 옛날부터 없던 존재였고 외할머니는 별로 안 친했는데 금방 떠나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머니란 존재가 나한텐 없는 이름처럼 느껴지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챙겨드리고 싶다니까 왠지 찬성하고 싶어. 역시 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총명하던지요. 그리고 마음도 따스했어요. 저보다 100배 나은 제 딸 수정이 덕분에 전 결심을 마쳤고 이틀 뒤에 작정하고 오후에 한적한 때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그 할머니를 딱 발견했죠. 망설이지 않고 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로 매일 들르셨으면 좋겠다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왠지 이전보다 더 앙상하게 보이는 그분의 손을 보자 저도 모르게 말이 아주 우렁차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할머니는 고마움의 눈빛을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민폐를 끼치는 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동정받는 것도 싫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마친 후였기에 씩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렇게 해요. 제 친구가 돼주시면 어때요? 부끄럽지만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르신이 제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친구는 사귀기 싫다고 깔보시는 거 아니죠? 친구 하는데 나이가 왜 필요해요? 그런 걸 따지는 것만큼 살면서 부질없는 것도 몇 없어요. 옛말에 하물며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했지. 나이는 어찌 보면 몸뚱이가 그만큼 늙었노라고 말해주는 용도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야 오래 젊게 살죠. 그럼 저하고 친구하기로 어르신 결정하신 거죠? 맞죠? 그 할머니의 표정에 이크, 당했다. 이런 기색이 읽혀서 저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난감해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계속 웃으니까 결국 표정을 푸르시고 당신도 저를 따라 웃어 보이셨어요. 공식적으로 친구 사이가 됐는데요. 그 바람에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매일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친구 사이에 밥 한 끼 차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마셨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로 한 뒤 초반엔 왠지 어색해하셨고 저도 그런 걸 느껴 더욱 이런저런 대화를 청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금세 적응됐어요. 저는 할머니가 오실 때 맞춰 따로 자그마한 상 준비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할머니는 그때에 맞춰서 폐지를 주우시는 일정을 마치신 후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주로 옆 동네를 도시며 보고 들으신 할머니의 그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네 개와 고양이가 싸운 이야기 하나도 아주 실감나게 정말 흥미롭게 해주시는 분이셔서 저는 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시는 분이란 걸 겪을수록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제가 안 궁금해질 순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의 현재는 얼마든지 알려주셨지만 과거 얘기는 해주질 않으셨어요. 이 동네로 올 때 과거는 다 저 먼 곳에 두고 왔다고만 해주셨네요. 제가 그런 걸 궁금해했다면 그분은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딸은 있는데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실패한 결혼이었고 실패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에게 그 실패가 남긴 게 제 인생에서 유일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은 제 딸 수정이란 게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뭣도 모를 때 반쯤은 충동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살면서 저한테 네가 나한테 1순위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인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죠. 다들 저를 말렸는데 그걸 듣지를 않았어요. 저 진짜 한심하죠. 인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었나 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걸 드러내고 사느냐 아니냐 그 차일 뿐이지. 그 누가 우리 사장님을 욕하랴? 아무도 못 그래요. 아무도. 참 묘한 분이셨습니다. 별거 아닌 듯이 말씀을 툭툭 던지시는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인생을 허심탄회한 시선으로만 바라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 말씀들을 해주실 순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죠. 전 그 할머니에게 제 결혼 생활 이야기도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전 임신을 했었고 그 인간은 바람을 피웠었죠.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하는 변명 따위에 저는 눈을 감았었고 그게 바로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바람은 정신병이더라고요. 실수 같은 게 아니라 병이었어요. 제가 알아냈던 상간녀만 넷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카드빚을 쌓았던 그 미친 인간 때문에 저와 제 딸은 악몽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네요. 그 인간이 제 명의의 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저는 신용불량자로 오래 살았고요. 이혼도 쉽게 안 해준 그 인간은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빚만 얻은 채 딸 하나만 간신히 챙기고 이혼했지만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만 해도 감사했네요. 그런데 몇 번 저희 모녀를 이후에 찾아오는 바람에 이사까지 다녀야 했어요. 딸이 중학교 시절 그 인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주친 적도 있었죠. 저는 일을 나가 있었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신 그 할머니는 저희 모녀를 동정하지도 않으셨고 절 비난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테이블 위에 제 손을 두어 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게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던 것 같습니다. 기묘하지만 분명했던 친구 사이는 몇 주, 몇 달을 지나 해가 바뀌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법이었어요. 제 딸은 고3 수험생이었고 진학이 확실시되는 대학교들은 대략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점점 더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주 가깝진 않아도 같은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커다란 한식 뷔페 식당이 들어왔거든요. 저렴한 돼지 갈비집도 2달 간격으로 생겼고요. 제 식당은 상대도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자리의 계약 기간 2년을 채우는 대로 정리하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딸의 대학 진학을 대비해서 아예 이사를 갈 요량이었습니다. 단연 제가 아쉬운 건 그 할머니였어요. 제 유일한 친구요. 제가 운영이 힘들어서 식당을 접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나도 떠날 참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 마지막을 내 고향에서 보내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바였어요. 떠날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그것만 문제였지. 근데 우리 사장님 떠난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건 하늘이 내가 고향 갈 때를 알려주는 것 같으네.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저는 식당을 정리하고 떠날 기간이 5개월여 남아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다음 달에 바로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동네가 어딘지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설득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죠. 자꾸 연락할 사람 없다고 휴대폰이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려면 휴대폰은 꼭 있어야 된다고 도시에 가시든 시골에 가시든 필수라 그랬죠.
노력 끝에 그분에게 휴대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다 제가 댔지요. 요금제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것으로 해놨고요. 앞으로 휴대폰비 내시기 어려워지면 꼭 연락 좀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홀린 듯 적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분 계좌번호를 알아야 앞으로 돈을 드리는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착각해버렸네. 이런 바보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아무래도 그 할머니 역시 순간적으로 혼동을 하신 모양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저장된 이름을 보고 기념비적인 그분에게 받는 첫 문자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던 전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친구란 거 정말 좋은 거더만. 나같이 지독한 인간한테도 친구가 생길 수 있단 거. 그것을 말년에나마 알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후회가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벗이여. 젊은 그대는 그렇게 살지 마시오. 앞으로 나의 벗과 그 딸에게 풍족한 앞날이 깃들기를 바라니 나의 재산으로 내가 그러지 못한 것만큼 멋진 앞날을 살아주기를. 몇 번이고 읽고 나서야 이것이 작별 인사란 걸 알았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선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다급하게 그 할머니의 댁으로 달려갔는데 자그마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세간살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웃분께 여쭤봤더니 작은 이삿짐 트럭이 왔다 갔다고 하더군요. 남아있는 건 오직 그분의 리어카뿐이었습니다. 중고로 어디선가 구하셨다던 그 리어카만이 그 할머니가 이곳에 계셨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멍하게 있던 절 현실로 끄집어낸 건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대체 얼마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이거 지금 30억 맞아? 3천도 3억도 아니고 30억? 그 할머니 대체 뭐 하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자산가신 거야? 그러신 분이 왜 본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셔서 폐지나 힘들게 주우시면서 사셨던 거지? 게다가 재산을 다 남기고 떠나시다니 너무 안 믿어져. 엄마 이거 현실 맞아? 수영아, 엄마도 지금 이게 꿈인가 싶다. 그분이 엄청난 자산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왠지 지난날 모습에서 고고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온다. 저에게 30억이 입금돼 있었어요. 은행에서 그걸 송금한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셨습니다. 놀라움이 조금 가시고 나자 그 다음으론 감동과 눈물이 차올랐죠. 딸하고 서로 얼싸안고 일단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절대 이 30억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소문을 시작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런 결심을 마친 저에게 웬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건 막바지 정리에 들어갔던 제 가게로 온 거였는데요. 그 할머니가 보내신 거였습니다. 치사하게도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안을 열어본 저는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이내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그리신 게 분명한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척 봐도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뒷면엔 글씨가 써져 있었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씨도 잘 쓰시는 분이셨네. 내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 멋지게 살고 있어 봐요. 친구라면 나의 말을 이해해 주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다인가요? 대체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참. 언제가 됐든 내가 어디 있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요, 제 딸 수정이하고 그럼 잘 살고 있어 볼게요. 꼭 다시 만나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매일 식사를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을 땐 그분이 어떤 거절을 하시든 설득할 준비가 돼 있었죠. 그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역시 저에게 그런 재산을 넘겨주실 작정을 하셨을 땐 반드시 모르는 법을 사전에 두지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생각을 딸과 나눴습니다. 그러자 딸도 납득을 하더라고요. 얼마 뒤 모두가 저와 그 할머니가 친밀했던 건 알지만 그 누구도 어떤 내막이 깃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동네를 저는 떠났습니다.
우선은 서울 근처에 친정 오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단기 월세로 들어갔어요. 막판에 장사도 잘 됐고 권리금도 운이 좋아서 잘 받았단 거짓말을 하며 친정 오빠네 식구들에게 제가 엄청 베풀며 지냈죠. 그리고 제 딸 수정이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공부를 더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친정 집안에서 처음으로 명문대 간판을 단 인물이 됐죠. 저희 모녀는 이후 서울에 집을 구했습니다. 제 딸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서 제가 오히려 제발 좀 클럽도 가보고 유흥도 즐겨보란 말까지 해봤을 정도였답니다. 제 딸 자랑을 얹어보자면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어요. 내노라 하는 머리들만 모인 명문대에서 해낸 업적입니다. 기특하죠? 그리고 저는 결혼 이후로 위축돼서 조금은 멀리 지냈던 친정 식구들이랑 결혼 이전처럼 왁자지껄하게 가까이 교류하며 지냈고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부족함 없게 했습니다. 든든한 자금이 통장 안에 있으니 마음이 여유로워서 뭐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그 할머니와 그 이후로 재회를 했는지,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묻어두려고 해요. 끝내 다 알 수 없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제가 웃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단 거죠. 여러분의 입가에도 환한 웃음이 걸리시길 바랍니다.